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사이언즈 장재철입니다. 오늘 한국은행 금통위가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정부의 경기 부양 의지 그리고 미국의 관세 서황과 이로 인한 미국 경제 영향, 연준의 금리 정책 등 다양한 변수들이 한국은행 앞에 놓여 있는데요. 이러한 변수들과 금리 정책 전망, 그로 인한 금융시장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경제뿐만 아니라 경제정책 그리고 금융시장까지 이 복잡한 이야기를 가장 잘해 주실 분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김한진 박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한은 금통위가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어떻게 보셨고 우리가 또 주목해서 봐야 할 점이 뭐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파월 의장은 페드의 파월 의장은 관세가 없었으면 금리를 내렸을 건데 네. 관세 문제 때문에 금리를 못 내린다 라고 얘기했다면 한국은행은 좀 부동산이 잡히면 금리를 내릴게 그렇게 저는 받아들였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동결은 부동산이 문제였네요. 네, 그렇죠? 만약에 부동산이 차분했으면 가계대출, 가계부채 문제가 좀 신경 쓰이지 않았으면 당연히 이제 하반기 경기를 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렸겠죠. 그래서 정말 금융 안정에 조금 더 방점을 두고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고요. 네. 한국은행에서 계속 보고서도 나오고 총재께서도 계속 언급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러한 회의였던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금통위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국은행 총재가 기자회견을 하잖아요. 좀 기자회견 중에서 혹시 또 주목해서 보신 내용이 있었나요? 네, 기자회견 중에서는 아무래도 같은 맥락이지만 정말 금융 안정이라는 것과 좀 경기 부양, 성장이라는 아젠다가 서로 충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금융 안정이라는 게 한국은행법의 한국은행 홈페이지를 보면 1조 1항인가가 이제 물가 안정이고 2항이 이제 금융 안정인데 결국에는 이제 금융 안정에 대해서 한국은행은 조금 더 아직까지는 좀 지켜볼 게 남아 있다라는 이제 그래서 충돌이라는 단어, 성장, 경기 부양 이런 부분과 금융 안정이 서로 충돌되고 있다라는 것이 저는 되게 좀 인상 깊었고요. 좀 가장 안 좋은 케이스를 기자회견이었나요? 총재께서 가장 안 좋은 케이스를 얘기했는데 관세율이 한두 달 내에 더 올라가고 지금 이제 8월 1일까지 이제 협상이 될 것 같은데 늦어져도 9월 1일까지는 되겠죠. 근데 이제 관세율은 계속 올라가고 관세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안 좋아지는 그런 케이스인데 그런 상태에서 부동산, 가계부채도 안 잡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조합되면 그게 가장 안 좋은 케이스가 될 거다. 그래서 아무튼 한국은행도 그 관세 부분을 조금 기다려 봐야 되지 않느냐. 관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부동산은 잡혀가고는 있지만 아직은 모르겠다. 왜냐하면은 추세가 있기 때문에 주택 가격, 아파트 가격이 확실하게 조금 식지 않으면 추세적으로 조금 더 증가할 수 있다. 한 2달 정도 더 증가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런 걸로 봐서는 지금 한 가을 정도까지는 이 금융 안정에 대한 아젠다, 이런 맨데이트를 조금 더 한국은행 금통위원들이 좀 의사결정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다루겠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 지금 2달 정도, 지금부터 2달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시장에서는 8월 달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8월 달도 좀 어쩌면은 인하 못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사실 우리가 이제 거시경제 정책하면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이 있는데 통화 정책은 한국은행이 하지만 정부가 추경을 해서 지금 재정을 또 풀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박사님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부동산 가격도 있고 또
이제 물가도 사실은 지난 6월 달에 2.2%인가요? 네. 헤드라인 그 소비자 물가가 5월 달에 1.9에서 2.2로 올라왔잖아요. 올라왔죠. 그래서 이런 여러 상황들을 봤을 때 다음에 금리 인하 시점이 이제 어느 정도 될지가 저 되게 궁금한 것 같아요. 네,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가 있겠지만 뭐 오늘 금통위와 또 총재 기자회견에 충실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네. 첫 번째는 관세가 이제 결정이 되면 좀 견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까지의 전체적인 견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합리적인 추론을 해본다면 저는 한 15% 미만으로 관세율이 우리나라가 조금 맞지 않을까. 네. 지금 25%는 아니고 네. 평균적으로 품목관세 뭐 25%짜리가 있지만 50%도 있고 하지만 뭐 우리나라 그러니까 수출 전체 우리한테 네. 보면은 평균 관세가 한 15% 네, 정도. 네네. 한 10%대 초반에서 15% 정도 맥스 그 정도로 생각한다면 제 생각에는 8월에 이제 금리를 내리지 안 내릴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약간 힌트가 다음 FOMC, 다음 미국의 통화정책 회의에서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7월 말에 이제 FOMC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9월 달에 내릴 건지 안 내릴 건지 연준의 입장, 연준이 내리면 우리나라도 내린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금리 차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이 관세가 미국 경제의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 그렇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구체화되면 지금 뭐 파월 의장이 얘기했듯이 여름을 지나면서 조금 뭐 이렇게 나타날 것 같다 우리의 판단이 물가에 대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7월 말 FOMC에서도 어느 정도 엿보이고 그리고 조금 8월 들어가면서 전체적인 이 관세 정책의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경기에 대한 충격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해서 본다면 좀 합리적인 추론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미국 경제를 굉장히 큰 충격에 빠뜨리고 경기 침체로 몰고 가는 당장 이런 것들이 가을까지는 안 나타날 가능성이 조금 더 확률적으로 저는 높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은행도 조금 편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사실 저는 한국은행의 뭐 또 여러 가지 경제 기관들의 전망치를 보면 수출이 한국 성장률, 실질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미미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실. 지금 순수출 말씀. 네, 순수출이. 그래서 수출 기여도가 약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년 상반기나 혹은 내년 전체까지도 하반기까지도 우리나라 성장률 경제지표의 성적표를 결정하는 것은 내수이기 때문에 이 내수 부분에 대해서 한국은행은 경기를 부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책임감이 조금 더 가을에는 더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그런 압박이 굉장히 커질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추경 말씀하셨지만 추경에 대한 1차 추경에 대한 성장률을 올해 한국은행이 전망한 0.8%는 조금 이미 반영이 돼 있는 거고 지금 30조 규모의 2차 추경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거냐에 대해서는 사실 한국은행이 밝혔지만 0.2% 성장률을 조금 더 증가시키는 정도의 상당히 미미한 제가 뭐 여러 가지 자료를 종합해서 보면 내년까지 종합적으로 누적적으로는 0.6% 정도까지는 나올 것 같더라고요. 올해 0.2, 뭐 내년 상반기 0.2, 뭐 이렇게 해서 조금 나눠서 이렇게 누적적으로 그 영향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그 추경의 재정 정책의 경기 부양 효과가 생각보다는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한국은행이 조금 오늘 조금 밝힌 것 같아요. 약간 그 힌트를. 그렇다면 그 통화정책의 필요성, 어쨌든 재정정책이
펼쳐졌을 때 같이 금리를 내려줌으로써 효과를 극대화하는 그러한 의무, 그런 압박도 조금 더 8월 달에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8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한 가장 큰 전제 조건은 어떻게 보면 대외적으로 8월 1일 날 관세가 결정이 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물론 전반적으로 품목별 관세가 많이 다르기는 하지만 그걸 낮출 수 있는 게 이제 상호 관세 레벨을 낮춰야 되는데 그렇죠. 3주 동안 되게 바쁘겠네요, 정부가. 그 관세를 낮춰야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참 인상 깊게 들은 대목은 뭐냐면 추가적인 재정 가지고서 성장에 한계가 있으니까 통화 정책이 도와줘야 된다. 네. 그래서 금리를 내릴 수 있을 때 내리자. 그래서 8월 달에 이제 생각을 하시고 계신다. 네. 예. 아유, 맞아. 너무 설명을 잘해 주셔가지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 한국 얘기, 금통위가 오늘 있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더 큰 문제는 지금 우리 얘기했던 관세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관세를 우리는 이제 받는 입장이니까 피해로 이렇게 많이 받아들이는데 사실 정작 더 큰 문제는 관세 때문에 미국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관세가 각 나라별로 특히 주요 교역 상대국을 위해 그쪽으로 엄청 많이 관세가율이 높아지잖아요. 미국 경제 괜찮나요? 그래서 지금 네. 상황이 좀 어떤지, 그리고 이 충격이 왔을 때 미국 경제 잘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박사님께서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저도 뭐 이렇게 많은 뭐 혼란스러운 생각 속에 하루하루 데이터를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미국 경제의 펀더멘탈이 괜찮다. 네. 뭐 펀더멘탈이라면 너무 추상적이지만 파월 의장이 얘기했듯이 고용이 식구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균형 상태다라는 그렇죠. 것이죠. 예, 그래서 실업자 한 명당 빈 일자리가 거의 1.1개고 요번에 실업률 내려왔죠 또. 네, 4.14니까 지난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따지면 0.12가 내려갔거든요. 0.1. 네, 그러니까 괜찮게 나왔고 전체적으로 뭐 채용이 그렇게 증가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고가 또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균형 상태에서 팽팽하게 가는 그게 몇 달간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적어도 뭐 한 1,500만, 뭐 한 1,300만 이 정도는 돼야 그게 뭐 이동평균으로 뭐 이렇게 조금 몇 주간 찍혀야 그래야 이제 경기가 조금 둔화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 아직 그런 기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 960만 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그 얘기는 조금 좀 더 버틸 것 같아요. 목사님 저 아시겠지만 어쨌든 이제 좀 그 구인율이 조금 더 떨어져야 실업률이 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뭐 소위 베버리지 곡선 뭐 얘기할 때. 근데 이 구인율이 아직까지는 잘 안 떨어지는 게 저도 좀 신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미국이 여전히 이제 한쪽에서는 투자도 많고 그리고 특히나 뭐 하이힐드나 이런 금융시장 쪽에서의 힌트를 보면 사실 이 영세기업, 중소기업 이런 조금 재무적 취약 기업들이 그렇게 아직까지는 흔들리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관세로 얼마나 흔들린 건가가 이제 좀 퀘스천인데 이 부분도 아직까지는 좀 베일에 가려 있고요.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뭐 약간 뭐 중소기업, 영세기업, 또 수입업자, 재무적 취약기업 그쪽에서도 뭐 이런 그 재무적 취약한 가게 이런 쪽에서 뭔가가 연체율이 조금 더 올라오려면 조금은 시간이 걸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미국 경제 전체적으로는 작년에 2.8, 올해 저는 1% 성장할까 뭐 이렇게 조금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같아서는 뭐 한 1.5%는 성장할 것 같아요. 그러면 작년보다 뭐 경제가 식는 건 맞는데 1.5%를 경기 침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건지 그거는 그렇죠. 아닌 거죠. 그래서 그 정도 상황에서 좀 계속 진행이 된다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올해는 너무 하반기에 미국 경제의 관세발 경기 침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약간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예일대 예산연구소인가요? 네. 그 자료를 제가 우연히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아니 미국 경제 성장률 예측을 베이스보다 2026년 7년에 이렇게 확 치솟게 제일 마지막 그림에 제가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네, 이거네요. 네. 이게 그 베이스 라인보다 2026년 7년에 이렇게 높아지는 그러한 것을 그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관세 정책의 효과가 그리고 이번에 OBBA 그 예산안의 효과가 2026년 7년 내년하고 후년도에 조금 높아질 가능성, 성장률을 조금 더 업시킬 가능성,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트럼프는 경기 보험을 하나 들어놓은 거죠. 그런 셈이네요. 네, 그래서 결과물 하나는 내년 그 중간 선거 때 써먹고 하나는 이제 마지막 퇴임 때 조금 이렇게 아름답게 퇴임하는 퇴임하겠죠. 뭐 재집권 한다고 하는 얘기도 좀 심심찮게 들리는데 아무튼요. 하여튼 저 그림인대로라고 하면은 사실 요번에 그 진짜 크고 아름다운 이 법안이 감세 법안이 미국 경제를 좀 많이 부스팅하는 그런 법안이 될 것 같기도 하네요. 네. 근데 더군다나 또 감세도 하지만 또 규제 완화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근데 제일 궁금한 거는 박사님 계속 말씀하시는 중에서 불확실성하면서 인플레이션 말씀하셨잖아요. 관세가 진짜 얼마만큼 인플레이션을 올릴 건지에 대한 그 궁금증이 되게 큰데, 이거는 뭐 저희들뿐만 아니라 제일 당사자인 연준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 질문에서 대답하실 때는 7월 말에 있을 FOMC에서 어느 정도 히트는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인플레이션의 어떤 향후 궤적과 그거와 관련된 연준의 또 정책 금리의 어떤 그 경로, 이것도 우리가 되게 주의 깊게 봐야 되잖아요. 금리 내리겠죠? 올해 안에 연준도? 네, 저는 올해 2번 내리고 내년에 2번 내려서 상반기까지 100bp 내리고, 그래서 최종 기준금리가 일단은 뭐 또 틀리겠지만 3.5%로 이제 조금 보고 있고요. 네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이제 파월의 리더십을 박탈하려고 하니까. 네네네. 뭐 크리스토퍼 월러가 되든 뭐 누가 되든 아마 캐비넷이 조금 이렇게 보이는데요. 어제 뉴스 보니까 아무튼 뭐 좀 오래 내릴 앙달이 난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급하죠. 네.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저는 마켓 입장에서 보면 올해 2번 내리고 내년 2번 내리느냐, 아니면 올해 1번 내리고 내년 3번 내리느냐는 조삼모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종 금리가 3.5 이하로 내려가기는 어렵다는 것은 결국에는 조금 장기 금리, 국제 10년물에 영향을 줄 거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것은 시장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시장 금리가 잘 안 떨어지는, 트럼프가 연준을 압박해서 금리를 내릴 수는 있겠지만 시장 금리를 통제하지는 못하고, 이것은 사실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팬데믹 때 돈을 많이 풀고, 그리고 이번에는 또 OBBA 법안이 장기적으로 일단 뭐 재정 적자를 키우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국제 시장에서 기간 프리미엄이 내려갈 수 없는 구조. 사실 팬데믹 전까지는 기간 프리미엄이 국채 금리를 내리는데 그렇죠. 내려가는데 기여를 했지만 팬데믹을 기점으로 턴해가지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올라가는 방향으로 지금 기여를 하고 있는데, 이게 관세와 OBBA 법안이 조금 더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을, 불확실성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연준의 금리 인하보다는
시장 금리는 조금 더 올라가는 방향으로 소위 이제 베어 스티프닝, 좀 장단기 금리 차가 네. 정상화되는, 사실은 정상화가 정상적인 건데요. 예. 그래서 정상화. 예, 정상화되는 건데 사람들은 비정상을 지금 정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고 살아왔죠 여태. 네, 그래서 기준금리와 정책금리와 시장금리와의 연결고리가 지금은 전 세계가 뭐 너나 할 것 없이 고장나고 있다. 네네. 고장나는 것을 자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시장금리가 그렇게 안 떨어짐으로써 경기 부양 효과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지금 기준금리는 조금 그 물가에 비해서는 너무 이제 조금 내릴 여지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긴축적이다. 네, 하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얼마 전 지난번 뭐 FMC에서도 그 근원 물가 올해 12월 말에 전망을 근원 PCE를 2.8에서 3.1로 높였지 않습니까? 네, 성장률은 낮추고. 네, 그래서 그 정도가 만약에 근원 PC가 3.1 정도 나온다면 저는 조금 보수적으로 본 것 같은데 관세가 영향을 조금 더 만약에 우리 생각보다는 더 준다면 연말 CPI, 근원 CPI가 3.5 정도라고 3.5에 육박하거나 적어도 3.5를 향해서 가는 방향으로 움직이면 연준은 3.5 이하로는 기준금리 상단을 3.5 이하로는 못 가져가는, 하단은 이미 3.5 미치니까요. 3.25에서 3.5가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100pp가 일단은 관세로 인한, 그 다음에 새 예산법으로 인한 이런 불확실성이 조금 제거될 때까지는 아무리 비둘기파라도 3.5 이하로 내리는 것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할 거다. 그리고 더 잘 아시겠지만 저는 연준 의장이 사실은 임명되기 전에 연준 의장과 임명돼서 연준 의장은 좀 다를 것 같아요. 비둘기적 인사가 들어와도 실제로 연준의 그 체어맨 자리에 앉으면 그 막중한 책임감에 눌려서 쉽게 결정을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사님 말씀하신 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르겠습니다. 연준 의장이 이코노미스트 출신이면 뭐 박사님이랑 저처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프린시플 원칙을 배웠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 오면 모르겠습니다. 파월 의장도 뭐 사실은 경작을 안 했지만은 연준에 들어가면 그 책임감 때문에 바뀔 수는 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그림에서 보니까 잠깐 확인했는데 그 성장률 보니까 그게 전기 대비 연율 같아요. 전기 대비로.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은 뭐 0.6 저렇게 보면 모르겠습니다. 저렇게 쭉 간다고 하면은 뭐 연준 입장에서 보면 더 금리를 내리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터미널 레이트, 최종 금리,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최종 금리는 3.5% 정도로 보신다. 그리고 그게 아마 최대한 내리는 걸 것이다.